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한 팀에 대한 프리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 최악의 오프 시즌을 보냈다? 라고 평가되는 팀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번 시즌 오프 시즌 좀 많이 아쉬운데? 이 팀 이렇게 준비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갖게 한 팀 혹시 어떤 팀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다룰 팀에 대해서 한번 맞추실 수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오늘 저는 좀 오프 시즌을 잘 못 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팀일까? 바로 잭슨빌 제기였습니다. 이번 오프 시즌에 너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혹시 잭슨빌 제기어스 응원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 로고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리뉴얼이 됐죠. 혓바닥이 파란색인 제규어. 원래 옛날 로고는 자동차 제규어 있잖아요. 그 로고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로고를 왼쪽 오른쪽만 바꾸고 좀 약간 바닥에 깔린 느낌?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귀여운 어흥하는 그런 제규어의 모습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에는 제규어스 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약세로 평가받았던 시기도 길었고 상대적으로 제규어스의 역사가 짧거든요. 브라운스 같은 경우에 중간에 역사가 끊긴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런 팀 빼고 볼티모어 레이븐스, 휴스턴 텍산즈 빼면은 바로 그 앞이 잭슨빌 제규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30년이 조금 넘은 팀입니다. 슈퍼볼 한 번도 못 갔죠.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왕조 팀들이 플레이오프에서 제규어스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2000년 초중반에는 패트리어츠, 2022년에는 칩스, 그리고 지난해는 왕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버팔로 빌스가 발목을 잡았어요. 이 경기 되게 재밌었습니다. 각 팀 팬들은 분통 터지는 순간들도 있었지만요. 아무튼 잭슨빌 제규어스가 이번 오프 시즌의 평가, 특히 드래프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잭슨빌 제규어스가 지금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것인가? 오프 시즌을 그렇게 많이 망친 것인가? 앞으로 이 팀은 2026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잭슨빌 제규어스 지난 시즌 AFC 남부 디비전 챔피언이었죠. 2025 시즌은 제규어스 프랜차이즈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즌이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선수 쿼터백 트레버 로렌스와 함께 팀 역사상 처음으로 13승 고지를 달성했거든요. 2022년 이후 3년 만에 AFC 사우스 디비전 타이틀을 되찾아오기도 했죠. 헤드코치 리암 코엔, 그리고 단장인 제임스 글래즈스톤 체제로도 들어왔습니다. 리암 코엔과 글래즈스톤 같은 경우에는 현대 LA 램스의 철학을 그대로 계승한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LA 램스 황금기 때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거든요. 둘 다 젊어요. 그래서 이 인물이 바로 단장인 글래즈스톤, 그리고 이 인물이 바로 헤드코치인 리암 코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어요. 코엔 같은 경우에는 85년생입니다. 40살. 그리고 글래즈스톤 같은 경우에는 90년생입니다. 36살. 굉장히 젊은 인사들이죠. 그리고 코엔 같은 경우에는 제규어스에 이제 합류하기 전에, 헤드코치로 낙점이 돼서 합류하기 전에 전임 단장이었던 트렌트 발키랑 일하기 싫어서 사단이 나섰다. 이런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좀 여담인데 코엔 그리고 글래드스톤, 이 사람이 팀의 오너인 샤드칸. 근데 이 사람은 누구야?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제규어스의 이 인사 구조가 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보셀리입니다. 토니 보셀리.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NFL을 보신 분들은 토니 보셀리란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진짜 짧고 굵게 리그를 씹어먹고 은퇴한 레전드잖아요. 명존도 가 있고. 그래서 이 인사가 지금 제규어스 프론트 오피스에 합류를 했는데 좀 재밌습니다. 팀에서 운영총괄 EVP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풋볼 테크놀로지라거나 원정, 이동, 물류, 장비, 퍼포먼스, 팀 보안, 커뮤니케이션 요거를 담당하는 인물인데, 그래서 보통은 단장이 오너한테 다이렉트로 보고하는 형태, 이게 일반적이죠. 근데 제규어스는 요 세 명이 같이 움직입니다. 약간 삼두정치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그거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튼 되게 재밌어요. 코엔과 글래스턴 보셀리, 여기 샤드칸 있고요. 그래서 단장만 다이렉트로 오너에게 리포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유닛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인물들이 현재 팀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시즌 최고의 성과를 내고 이번 오프 시즌에 들어와서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과감했던 움직임도 없었고 주요 선수들을 막 이탈시키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CBS에서 평가를 한 건데, 잭슨빌 제규어스의 오프 시즌 등급을 뒤로 놨거든요. 그리고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F를 놓는 그런 분석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ESPN 같은 경우는 B 등급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포츠 베팅은 안 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합법적인 경로로만 하셔야 되고요. 저는 아예 안 하고, 그래도 현재 이제 여론을 알 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에
이제 배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론은 휴스턴 텍산즈의 디비전 우승을 조금 더 높게 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지난 시즌에 제규어스가 13승을 달성을 하고 디비전 타이틀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이렇다. 뭐 예측 사이트들 같은 데 보면은 평균적으로 제규어스의 예상 승을 8.5승에서 9.5승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플레이오프 진출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쪽에 의견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 당연하겠지만 핵심 선수들이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전 러닝백 트래비스 에이첸이 나갔죠. 아니 트래비스 이티엔 아닌가요? 너 왜 에이첸이라고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번에 트래비스 에이첸이 세인츠로 팀을 옮겼잖아요. 근데 거기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원래 내 이름 어렸을 때부터 나 에이첸이라고 불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를 트래비스 에이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선수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트래비스 에이첸 러닝백이었죠. 루키 시즌부터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2024 시즌 팀 자체가 엉망진창이었을 때 뭐 그때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1인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스크리미지 야드 1400야드에서 1야드 못하는 1399야드 찍었고요. 러싱 터치다운 당연히 찍었을 뿐만 아니라 리시빙 터치다운도 6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 동료였던 에릭 암스테드가 H는 진짜 스위스 아미나이프다 라면서 막 치켜 세웠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공격의 코어 한 명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오른쪽에 있는 데빈 로이드도 빠졌죠. 데빈 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 도대체 언제 성장해? 이러면서 지켜봤었는데 지난 시즌 포텐셜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많은 돈을 받고 캐롤라이나 팬서스로 팀을 옮겼죠. 여기에 더해서 그렉 뉴섬도 떠났죠. 앤드루 윙가드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외부 FA 시장에서 이름값 있는 대형 영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드래프트에서 트래비스 헌터를 데려오기 위해서 1라운드를 썼거든요. 2026년도 1라운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지명권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드래프트 자체를 전체적인 어떤 선택을 가져갈 때 막 BPA를 하는 것보다는 팀 철학을 최우선한 클래스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과 팬들이 질문을 던졌죠. 도대체 잭슨빌 제기어스는 2025 시즌에 비해서 2026년 시즌 도대체 어디가 좋아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프리뷰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분석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잭슨빌 제규어스는 13승 4패. 분명히 2025 시즌 들어가기 전에 예측했던 제규어스의 승리 수보다 많은 승을 기록했죠. 경기력 측면에서도 시즌 초반에 약간 저는 부분이 있었지만 시즌 후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리암 코엔 점점 더 자신의 색깔을 팀에 제대로 녹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11주차부터 18주차까지 한 번도 패하지 않고 계속 연승을 했습니다. 8연승 정규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다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플레이오프 결과는 좀 아쉬웠습니다. 뭐 경기 자체는 재밌었어요. 그래도 많은 것을 이룬 2025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13승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번 시즌 재현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좋은 성적이었거든요. 왜 그럴까? 간단하게 로스터에 대한 분석은 뒤로 하고 모든 NFL 구단들에게 관통하는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연하게도 1차적으로는 2024 시즌 성적과 2025 시즌 성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NFL 스케줄은 전년도 순위 연동 경기가 포함되는 특징이 있죠. 뭐 특정 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같은 디비전의 3팀과 홈, 어웨이 6경기를 치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컨퍼런스의 한 디비전 전체와 4경기를 치르죠. 그리고 반대 컨퍼런스의 한 디비전과 4경기를 치릅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나머지 3경기입니다. 나머지 3경기 어떻게 치르나요? 이 나머지 3경기는 전년도 디비전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컨퍼런스의 남은 2 디비전에서 같은 순위의 팀 2팀, 그리고 반대 컨퍼런스에서 지정된 한 디비전의 같은 순위 팀 한 팀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13승을 거두긴 했지만 2024 시즌 잭슨빌 제규어스는 무려 4승 13패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4승 13패인데 3위를 하나요? 그 밑에 바닥이 하나 더 있었죠. 펜시 타이틀자고. 그래서 어쨌든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3위를 기록한 상태에서 배정된 스케줄과 1위를 기록해서 배정된 스케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특히 디비전 타이틀을 경쟁하는 팀들끼리라면 이 3경기의 결과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팀과 중요할까요? 당연히 휴스턴 텍산즈와 시드 싸움, 순위 싸움을 할 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시즌 잭슨빌 제규어스가 승은 잘 뽑아낸 건 맞는데
박빙으로 치러진 경기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샌프란시스코 49ers 경기, 그리고 캔자스시티 칩스 경기, 이런 경기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뭐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경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13승까지는 재현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트레버 로렌스가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갖게 하다가 추락하는 모습, 기대를 갖게 지금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고 여기 하나 더, 오프시즌 부분, 요것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글래드스톤이 너무 계획이 없다 이러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내막을 살펴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번 시즌 잭슨빌 제기어스가 헤드코치와 단장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본인들이 추구하는 팀을 가꾸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잭슨빌 제기어스의 현재 오프시즌은 그냥 무계획적인 아무렇게나 흘러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자기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서 4가지 꼭지를 잡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코칭의 연속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이트엔드 중심의 퍼스널 패키지 확장, 그리고 세 번째는 디펜스 스킴에 맞춘 선수들에 대한 배치, 그리고 보상빛, 그리고 글래드스톤과 코엔이 그리는 큰 그림에 따른 로스터 운영, 이렇게 4가지 지점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026년 시즌 무엇을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결과가 좀 예상되는지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2025 시즌부터 한번 복귀를 해봐야겠죠.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13승 4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와일드카드에서도 버팔로 빌스에게 3점 차로 패배를 했죠. 요거는 단순한 분위기 반전, 이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체질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13승이 완전히 허상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운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잭슨빌 제기어스가 2025 시즌에 474득점을 했거든요. 경기당 27.9점에 해당합니다. 이게 리그에서 몇 위일까요? 평균 27.9점을 기록했는데 이게 리그에서 몇 번 순위 정도 될까요? 경기당 6위입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리암 코엔을 왜 데려왔는지 코엔은 증명을 했죠. 474점이 참고로 잭슨빌 제기어스의 프랜차이즈 레코드입니다. 55개의 터치다운, 356개의 펄스다운, 이것도 프랜차이즈 레코드였습니다. 디펜스는 경기당 허용한 실점이 19.8점, 20점이 안 됐습니다. 리그에서 8위. 득실 마진이 138점이었습니다. 리그 상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으로 13승을 했다라고 말할 수 절대 없습니다. 경기력적으로 굉장히 발전 많이 했고요. 4승 13패 하던 팀이 기본 체급을 확 끌어올린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즌 흐름도 좀 같이 봐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박빙 승부가 많았죠. 2주차에 신시애틀 벵갈스에게 4점 차로 패배하긴 했는데 이 경기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텍산즈와의 경기 아주 치열한 수비전 있었고 쿼터백들의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4주차에 샌프란시스코 경기도 굉장히 치열했고요. 5주차 프라임타임 경기로 치러진 캔자스시티 칩스와의 경기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것도 3점 차이로 승부가 났죠. 그리고 나서 반전이 생겼습니다. 제기어스가 6주차와 7주차 때 NFC 웨스트 팀들을 상대로 2연패를 당하거든요. 그리고 바이웨이크에 들어간 이후에 돌아와서 레이더스를 상대로 진땀 승부를 펼치고 텍산즈에게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11주차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A 차저스를 정말 말 그대로 박살을 내고 나서 8연승을 내리달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16주차 덴버 브론코스 원정 경기에서는 덴버 브론코스의 11연승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차 때는 테시 타이탄즈를 무려 41대 7로 제압하면서 디비전 우승을 확정지었죠. 정리를 하자면 정규 시즌은 8연승으로 마무리한 팀이었고 시즌이 갈수록 경기 내용이 안정된 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당연하겠지만 트레버 로렌스가 있었습니다. 쿼터백 트레버 로렌스,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았던 선수. 고등학교 때부터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었던 선수라서 이 선수는 데뷔하기 전부터 너무 익숙했어요. 어쨌든 로렌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누적 4,000야드 넘겼고 29회 패싱 터치다운, 여기에 러싱 359야드 뛰었고 9개 러싱 터치다운까지 기록했습니다. 패싱과 러싱을 합쳐서 38개의 터치다운, 요거는 프랜차이즈 한 시즌 최다 기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MVP 투표도 무려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트레버 로렌스라고 할 수 있는데, 로렌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누적 숫자만 보면은 와, 이 선수 어마어마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팀의 흐름과 조금 같이 갔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가 좀 많이 달랐거든요. 전반기의 로렌스는 우리가 아는 그 로렌스였습니다. 여전히 기복이 심한 모습, 포켓에서 한 박자 늦는 장면
많았고요. 깊은 타깃에 대한 정확도 편차 굉장히 심했고요. 레드존에서 판단이 지연되는 부분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바이위크 이후부터는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오펜스의 구조가 조금 정리가 되면서 로렌스의 활약 역시도 같이 좋아졌죠. 뭐 컴플리션, 패싱당 야드, 터치다운 레이시오, 평균 타깃에 대한 심도 모두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로렌스 혼자 잘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펜스가 같이 좋아졌어요. 헤드코치인 리엄 코엔의 의도대로 팀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전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리엄 코엔이 중간 지역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지역. 오른쪽에 이 선수, 와이드 리시버 자코비 마이어스. 자코비 마이어스가 합류한 이후에는 잭슨빌이 언더니스와 인터미디어트 구간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리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마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그리고 이번 시즌에 팀에 합류하기 전까지 슬롯 의존도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던 리시버였거든요. 특히 이번 시즌은 그게 심했습니다. 그랬는데 리엄 코엔은 마이어스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팀에 데리고 와서 슬롯 의존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지난 시즌에 마이어스가 레이더스에서 마지막 한 경기 뛴 거 빼고 재규어수전 경기를 제외하면은 한 번도 와이드아웃 스냅 비율이 슬롯 스냅 비율을 초과한 적이 없었거든요. 마지막 경기도 딱 한 스냅 더 뛰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잭슨빌에서는 제트 리시버와 빅슬롯 역할을 오가면서 확실한 체인 무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코비 마이어스가 합류한 이후에 잭슨빌은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했고요. 경기당 31.8점을 기록했고요. 마이어스는 그 구간에서 27번의 캐치, 355야드, 3개의 터치다운을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제규어스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지난 12월 시즌 중에 3년 6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안겨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중요했던 선수들의 활용 방식을 바꿨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선수죠. 누구죠? 바로 파커 워싱턴이었습니다. 파커 워싱턴이 그전까지는 단순한 보조 리시버로만 썼었거든요. 하지만 리엄 코엔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코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냅 자체도 늘었고요. 단순하게 버티컬만 뛰는 것이 아니라 뭐 슬롯이라든지 크로스 라우트라든지 스크린 패스라든지 여기에 스페셜팀 상황에서 리턴 게임까지 모두 연결하는 굉장히 다목적 무기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847야드 찍었고 5개의 터치다운도 기록했죠. 다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캐치 횟수 자체도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요. 그래서 브라이언 토마스 주니어와 트래비스 헌터가 부상으로 흔들린 구간에서도 워싱턴이 너무나도 잘 버텨줬기 때문에 잭슨빌 제규어스의 후반기 오펜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마지막 두 번째로는 선수 활용, 또 세 번째로는 콜링입니다. 리엄 코엔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오펜스를 그렇게 많이 꺼내들지 않았어요. 굉장히 패스를 안 던질 것 같은 상황에서 짧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계산하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이제 패스 레이트 오버 익스펙티드라고 하는데 그것 이상의 판단, 좋은 패스,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 발생하는 드라이브를 지속할 수 있는 패스 같은 거를 정말 잘 선택하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스크립지 아이 근처에서 짧게 던지는 것보다는 앞에서 좀 1번이랑 연결되는데 중간 지역과 딥존을 더 과감하게 공략하는 플레이콜을 많이 선택을 했고요. 그 방식을 무작정 선수를 깊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 액션, 부트, 롤아웃, 하이로우 컨셉, 인브레이킹 라우트 이런 것들을 막 섞어요. 그리고 나서 세이프티와 라인베커의 발을 묶어둔 뒤에 뒤쪽 윈도우를 여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먹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쿼터백, 트레버 로렌스의 활약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그래서 2026년을 들어간 상황에서 중요한 질문, 나와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너네 그거 2025 시즌에 한 거 재현할 수 있어? 한 번 더 이거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레버 로렌스의 후반기 퍼포먼스가 재현 불가능한 예상 이상의 성과였냐? 아니면 이 시스템이 리엄 코엔 시스템이 2년 차에 들어가면서 더 고도화되고 다시 한 번 더 재현할 수 있는 수준이냐? 팀이 그만큼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잘 모르죠.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2022년도에 우리는 비슷한 기대를 했었죠. 데케이드급제는 트레버 로렌스. 드디어 잭슨빌 제규어스 프랜차이즈를 정상으로 이끌 그가 왔다 이랬는데 다시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죠. 이번에도 표본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리고 일부 굉장히 생산성 높은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뉴욕 제츠라거나 테니시 타이탄즈 같이 디펜스가 약한 팀들을 상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경계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5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던 차이는 그 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와 다르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냥 운 좋게 멋진 플레이를 많이 만들어낸 쿼터백이 아니었습니다. 포켓안에서 리드가 일단 빨라졌고요. 특히 왼쪽으로 롤아웃 할 때 굉장히 편하게 던지는 필름이 많이 포착됐거든요. 그리고 인터미디어트 지역을 열어둔 뒤에 다운필드로 리드를 가져가서 장거리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전에 트레버 로렌스가 가져가던
어떤 퍼포먼스와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펜스도 있었죠. 이 인물,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앤서니 캄파닐. 잭슨빌의 2025 시즌 디펜스의 정체성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러시 디펜스 리그 1위. 경기당 허용한 러싱 야드가 85.6야드밖에 안 됐습니다. 이 팀이 상대했던 팀들, 샌프란시스코 있었죠, 시애틀 있었죠, 램스 있었죠, 카디널스 있었죠, 브론코스 있었죠, 콜츠 있었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90야드가 안 되는 디펜스를 보여줬습니다. 리그 평균이 참고로 116.9야드였거든요. 엄청 잘했다라고 할 수 있죠. 31야드 이상 낮게 막았으니까.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게 한 경기에서 특정 러셔에게 75야드를 초과하는 러싱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왜냐면 앤서니 캄파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펜스가 오프존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당연히 항상 이렇진 않겠지만 빈도가 다른 팀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무조건 붙어서 압박하는 그런 디펜스가 아니라 스냅 전에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다가 스냅 이후에 세컨드 레벨과 서드 레벨이 순간적으로 그림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막 라인베커가 머그룩을 보여주다가 빠지기도 하고, 세이프티가 한 박자 늦게 로테이션 하기도 하고, 코너백이 아웃사이드 쪽 레버리지를 잡으면서 쿼터백이 던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앤서니 캄파닐의 디펜스 핵심은 단순히 프레셔의 숫자를 많이 보내는 것, 패스러셔의 숫자를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결과가 31번의 테이크어웨이, 22번의 인터셉션, 그래서 플러스 13 턴오버 마진, 엄청난 기록을 세웠고, 여기에 큰 공헌을 한 게 바로 앤서니 캄파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들 수 있어요. 31개의 턴오버, 이거 사실 매년 반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숫자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 너네 30개 가까운 턴오버 또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지면 쉽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러싱 디펜스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데빈 로이드가 지금 현재 빠져있죠.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장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단장 글래드스톤.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잭슨빌 제기어스의 로스터가 진짜 나빠졌나? 라고 보면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2025 시즌보다 나빠지긴 했습니다. HM 빠졌죠, 로이드 빠졌죠, 뉴썸 빠졌죠, 윙가드 빠졌죠, 디아미 브라운도 빠졌죠, 팀 패트릭도 빠졌죠. 전부 이름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냥 빠져나간 게 아니고 뭐 HM, 로이드, 뉴썸 다 생산성 있는 선수들이 빠진 거거든요. 뭐 탱크 빅스비는 시즌 중에 빠졌었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단장의 역할, 이 로스터 운영은 유명한 선수로 채우는 것보다는 팀의 재정 상황, 롤적인 측면, 스킴, 대체 가능성, 컴펜세터리 픽이 포함됐을 때 무엇이 합리적이냐, 요걸 판단하는 게 GM의 역할이고, 이걸 잘하는 단장이 있는 팀만이 위닝 시즌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HM부터 살펴볼까요? 이 선수죠. HM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작은 손실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현재 HM은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4년 5,2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만큼 팀에서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총 13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선수였습니다. 이 한 명의 생산성을 다른 선수가 대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잭슨빌 제기어스, 글래드스톤은 어떤 생각을 했냐, 메이슌 투튼과 로드리게스 두 명의 선수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ETN 한 명, HN 한 명, HN이라는 선수를 1대1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수를 활용해서 대체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꺼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이슌 투튼부터 살펴볼까요? 메이슌 투튼, 폭발성, 미스태클 유도 능력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키 175cm, 몸무게 90kg 중반대고요. 버지니아 텍 출신이고 지난해 4라운드 출신이죠. 밸런스 좋고요. 땅땅합니다. 무엇보다 터프니스가 있어요. 그리고 체크다운 옵션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딱 떠오른 선수 있지 않나요? 3년 전 5라운드 지명되었던 노토데임 출신 러닝백 카이렌 윌리엄스. 카이렌 윌리엄스랑 일단 키도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중하위 라운드에 지명됐던 선수이고, 나이 차이 딱 3살이고,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잠재력만 놓고 보면은 아마 글래드스톤이 또 램스 출신이다 보니까 좀 투튼에게 윌리엄스처럼 성장할 가능성을 기대해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르퀴튼 앨런 같은 경우에는 패싱 다운 그리고 스페셜 팀까지 고려한 유틸리티 자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투튼보다 거의 10cm 정도 더 크고 하이웨스트 체형입니다. 좀 더 유틸리티한 자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잭슨빌 제기어스 러닝백 룸에 없던 타입의 선수입니다. 컨택 이후 상대의 블락킹 사이, 쫀야디지, 골라인, 여기에서 확실하게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 저는 로드리게스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부상 이슈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커맨더스에서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당했을 때 진짜 혹독한 룰을 많이 부여받았는데 그때 1인분 이상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태클링 능력이 되게 좋아요. 러닝백인데. 그래서 스페셜팀에서 지원하는 역할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글래드스톤이 구상하는 그림 안에 트래비스 HN을
똑같이 한 명의 선수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튼의 폭발성 그리고 로드리게스의 물리성을 좀 더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N과 투튼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열렸을 때 폭발성을 살릴 수 있는 유형이죠. 지난 시즌 잭슨빌 제기어스의 오펜스를 필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아쉬웠던 부분이 언제였냐면 H이 못해주는 부분이었거든요. 바로 세컨 앤2, 서드 앤1, 골라인 무조건 1야드를 더 가야 되는 상황에서 약간 물리성이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뭐 로드리게스 같은 선수들이 잘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킨핏으로 보면은 좀 명확한 그림이 예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부분들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리스크도 당연히 있습니다. 투트는 아직 풀타임 러닝백, 풀타임 볼륨 경험 없고요. 터치양을 늘렸을 때 효과적일까? 이거는 이번 시즌 투튼이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미니캠프, 포스트 미니캠프 같은 것을 좀 봤을 때 당장은 투튼이 1번 러닝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9월 달에 누가 더 많은 스텝을 받을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막 러닝백 룸이 막 너무 나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생산 방식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분석을 하면서 이 내용 말씀드렸고, 그렉 뉴썸의 이탈 역시도 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뉴썸이 2025 시즌 잭슨빌에 합류해서 12경기만 뛰었죠. 커버리지 허용 야드 기준으로도 눈에 띄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렉 뉴썸이 이 앤서니 캄파닐이랑 스킴이 아주 핏한 선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거든요. 그렉 뉴썸과 잘 맞나? 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그렉 뉴썸 같은 경우에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서 드러났지만 뉴썸의 강점은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붙는 프레스, 맨 커버리지, 스크리미지 라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게임, 여기에 강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그러니까 뉴썸의 시선이 쿼터백에게 향했을 때보다 담당하는 패스 타깃 또는 볼을 타깃을 했을 때 더 빛을 발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이거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서 많이 봤죠. 하지만 앤서니 캄파닐의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프존 그리고 포스트텝 로테이션을 많이 쓰는 디펜스입니다. 그래서 스킴이 막 핏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코너백에게 처음부터 육체적으로 이겨라 이거보다는 너는 공간을 관리해라, 쿼터백의 눈을 속이고 공간을 관리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하는 코치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효율이 많이 나는 선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데빈 로이드. 로이드는 진짜 뼈아픈 손실이죠. 로이드는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3년 4,5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죠. 2025 시즌 프로볼 그리고 세컨드 팀 올프로에 선정이 되었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로이드가 보여줬던 생산성, 이거는 진짜 전술에 핏한 것도 있었지만 어떤 개인 능력이 제대로 꽃피운 그런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캄파닐 같은 경우에는 로이드를 라인에 세우는 정렬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레셔를 줄 것처럼 암시를 한 뒤에 스냅 이후에는 드랍시키는 그림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쿼터백은 만약에 프레셔가 들어온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한 라우트를 보게 되는데 로이드는 이미 그 윈도우로 빠져나가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5주차 캔자스시티 칩스 경기에서 패트릭 마홈즈를 상대로 골라인 인터셉션을 해가지고 99야드 뛰어가지고 픽식스 기록한 장면. 이 장면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디자인은 캄파닐이 하고 마지막 완성은 로이드가 하는 장면들이 시즌 내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규어스가 잃은 것은 단순히 라인베커 한 명이 아니라 캄파닐의 디자인을 완성시켜줄 수 있는 일종의 피니셔를 잃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글래드스톤은 왜 이 선수들을 다 안 잡았을까? 굳이 변명을 하자면 보상픽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리고 이전에 있던 선수들 ETN과 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글래드스톤이 직접 뽑은 선수들이 아닙니다. 전임자들의 설계에 의해서 팀의 뎁스에 유지가 되었었던 선수들인 거죠. 글래드스톤이 생각했을 때는 리엄 코엔과 함께 조금 더 자기 색깔에 맞는 선수들을 채워놓고 싶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거, 보상픽 생각해야죠. 그래서 현재 보상픽 예상으로 보면은 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4라운드가 예상되고 있고요. HN 같은 경우에는 5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썸 같은 경우에는 6라운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지금 이 정도로 제규어스의 프론트 오피스가 움직이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FA 시장에서 큰 보상픽 상세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당장 이름값이 있는 선수를 그냥 뎁스에 채워넣는 것보다 지금 선수들 우리 색깔에 잘 맞게 발전시키고 2027년도 드래프트 자본과 시즌 중에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탄약을 채워넣는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그렇고요. 그럼 드래프트는 어떻게 보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라운드 픽이 없었습니다. 트레이비스 헌터를 데려오기 위해서 활용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2라운드 56번 픽으로는
텍사스 A&M의 타이트엔드인 네이트 보어키처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 선수죠. 3라운드에는 엘버트 레지스, 에마뉴엘 프레그넌, 제일런 허스키 이런 선수들을 지명을 한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요 드래프트를 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3라운드까지 프리미엄 포지션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 버키처를 지명을 했는데 5라운드에서 코지오를 또 지명했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타이트엔드 브렌턴 스트레인지를 대형 계약을 줬습니다. 약간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제규어스는 어떤 컨센서스라거나 빅보드 BPA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불편해 보이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퍼스널 패키지 관점으로 보면은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드래프트의 핵심은 일단 타이트엔드입니다. 리엄 코엔의 오펜스는 기본적으로 12 퍼스널과 13 퍼스널을 잘 쓰고 있거든요. 특히 12 퍼스널, 2명의 타이트엔드 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리그 트렌드가 어떻죠? 제가 최근에 타이트엔드 르네상스라는 방송을 통해서도 공유드린 바가 있죠. 타이트엔드 활용이 심상치 않다. LA 램스, 시카고 베어스 이런 팀들 뿐만 아니라 뭐 오프시즌 중에 타이트엔드 유니버시티 이런 프로그램, 조지 키틀, 트래비스 켈시, 그레고 올슨이 주관한 프로그램, 올해는 벤더빌트에서 대중에게 공개되는 워크아웃, 팬 프로그램 이런 거 같이 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뭐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이긴 한데 현재 타이트엔드들이 이만큼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진짜 우연이 아니라 지금 트렌드에 올라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규어스 역시 이 트렌드를 함께 하고 있는 팀이라는 겁니다. 리엄 코엔은 12 퍼스널을 좋아하죠. 더 정확하게는 12 퍼스널과 13 퍼스널을 통해서 상대 디펜스에게 야 니네 베이스로 나올래? 니켈로 나올래? 이런 질문을 하는 오펜스를 굉장히 잘 씁니다. 디펜스가 만약에 헤비하게 나오면 플레이 액션과 부트랙을 통해서 뒤편을 찌르죠. 만약에 디펜스가 니켈이나 다임을 꺼내서 라이트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인사이드 존, 듀오, 와이드 존 이런 러싱 게임을 통해서 박스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원으로 런 헤비 정렬과 패스 헤비 결과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리암 코엔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최적화된 선수들을 대거 데려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브렌턴 스트레인지의 계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스트레인지에게 3년 4,800만 달러 줬죠. 이 중에 2,500만 달러가 개런티입니다. 스트레인지가 지난 시즌에 숫자만 놓고 보면은 12경기에서 540야드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만한 계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워키처와 코지오를 뽑았죠.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제규어스 내부에서는 지금 타이트엔드라는 포지션에 매우 진심이라는 것, 이런 운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타이트 룸을 보강을 한 게 아니라 리엄 코엔 오펜스의 중심축을 타이트엔드로 갈 거다라는 것을 선언을 한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어키처 같은 경우에는 길이 굉장히 좋고요. 블로킹, 레드존 매치업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테너 코젤 같은 경우에는 키가 거의 2m거든요. 6피트 7인치. 그리고 프레임도 굉장히 깁니다. 필름만 보면은 약간 진짜 큰 리시버 같아요. 초대형 리시버. 타이트엔드 치고 프레임도 약간 얇은 편이거든요. 뭐 정렬도 그렇고 막 혼자서 아이솔레이션 외곽에 서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와이트 타이트엔드입니다. 런과 패스를 다 연결할 수 있는 선수고 뭐 키 순서를 보면 코지오리 제이키고 워키처 스트레인지 이런 순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 명을 동시에 생각하면 그림이 나옵니다. 잭슨빌 제규어스는 2026년도에 더 많은 12 퍼스널, 더 많은 13 퍼스널, 더 많은 컨덴스드 포메이션, 더 많은 플레이 액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드래프트가 너무 리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팀이 그리고 있는 전체적인 구상을 놓고 보면은 팀에 그냥 최적화된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런스가 잘 던지는 인터미디어트 또는 딥존, 윈도우, 레드존에서 사이즈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할 만한 선택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기어스의 그런 오프시즌 무브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죠. 건강입니다. 반드시 건강해야만 한다.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2025 시즌 잭슨빌 제규어스는 사실상 트래비스 헌터를 정상 전력으로 쓰지 못했습니다. 헌터가 10월 말에 접촉이 없는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2026년도 개막전 출전도 현재는 아직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펜스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퍼포먼스 있었고 중간중간에 반짝반짝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펜스에서도 제한된 스냅만 소화를 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2번 지명권, 추가적인 1라운드에서 2번 지명권을 쓴 선수가 좀 팀이 13승하는 기간 동안 아주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 아쉽죠. 그런 상황이고 사실 헌터뿐만이 아니라 에릭 암스테드 역시도 손 부상할 때 몸 상태가
완전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3명이 건강하게 돌아온다? 이거는 외부에서 FA 선수 한 명 데려온 것 이상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지난 시즌보다 더. 그래서 선수들의 건강이 이번 오프시즌 그리고 다가오는 정규 시즌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6년도에 어떤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연속성입니다. 뎁스가 엄청나게 화려해지지 않았어요. 이탈 많았어요. 그리고 부상당한 선수들 있어요. 이슈가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패키지 운영 눈에 띄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연속성이 있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칭 연속성 아주 중요하죠. 좋은 성적을 낸 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시즌에 코치들이, 코디네이터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리암 코엔 헤드코치와 함께 앞에서 보여드린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앤서니 캄파넬 남았죠. 그리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랜트 우딘스키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우딘스키와 캄파넬은 둘 다 이번 오프 시즌에 헤드코치 주요 후보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2026 시즌에 잭슨빌에 남기로 결정을 했죠. 요거는 단순한 스태프 유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 시즌 13승 시즌을 만든 그런 팀에서 활용되는 언어, 게임 플랜, 선수들의 평가 기준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트레버 로렌스 같은 선수들에게 이 연속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트레버 로렌스 본인도 이번 오프 시즌에 예년에 비해서 훨씬 차분하다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코엔도 로렌스가 현재 시스템 안에서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면 1년 차에는 플레이를 외우고 콜을 처리하고 푸더쿨을 마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2년 차에 이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면 디펜스를 읽고 조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쿼터백한테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다음 시즌 뎁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오펜스만 놓고 보면 좀 선명하죠. 일단 X 자리에는 이렇게 브라이언 토마스 주니어 그대로 뛰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지난 시즌에는 좀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죠. 부상도 있었고 오펜스 안에서 순수 딥스렛으로 고립되는 장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A닷 자체는 높았는데 타깃의 질 자체가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딥스렛으로서 영향력은 있었지만 항상 위협적이었던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6년 시즌에 2025 시즌보다 발전된 걸 기대한다, 우리가 주요 선수들이 이탈하긴 했지만 플레이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기대한다 라고 한다면 결국 브라이언 토마스가 잘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브라이언 토마스를 단순히 딥으로 집어넣는 역할, 요거로 그대로 끝내면 사실 디펜스는 탑단으로 대응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난 시즌 중간부터 진행됐던 것처럼 만약에 자코비 마이어스가 중간 지역을 정리를 하고 워싱턴이 슬롯에서 계속 체인으로 움직인다면 그때부터는 브라이언 토마스가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죠. 여기에 브렌트 스트레인지의 활약까지 이어진다면 훨씬 더 브라이언 토마스의 자유도가 높아지고 날개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이가 아니라 진짜 1번 옵션이 될 수 있는 상황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펜시브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조합이 가장 유력합니다. 여기에 이제 레프트 태클 같은 경우에는 워커 리텔이 같이 경쟁을 할 거고, 레프트 가드 자리에는 프레그논이 경쟁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앤토니 리슨 자리 같은 경우에는 추마 에도가가 같이 이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연속성까지 유지하는 것이 잭슨빌 제기어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패트릭 맥카리도 지금 당장은 주전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와이엇 밀럼이 굉장히 강력한 주전 후보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카리가 과연 끝까지 주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시 하인스 알렌 잘하고 있죠. 트레버 너커 부상만 없다면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몬타릭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외곽 코너백으로 낙점이 됐어요. 확실해요. 하지만 문제는 반대편이죠. 헌터가 이번 시즌부터 조금 더 많은 외곽 코너백 스냅을 조금 더 확정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브라운의 반대편에서 안정적인 외곽 코너백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줄 것인가, 이 부분은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니켈백 같은 경우에는 조던 루이스가 계속해서 잘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리안 존스라거나 크리스탄 브레스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래비스 헌터가 만약에 빠졌을 때 이 자리를 온전하게 대체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헌터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슨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확실하죠.
굉장히 믿을 만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에릭 머레이입니다. 여기는 이 베테랑 선수가 잘 플레이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즌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에릭 머레이도 지금 나이가 시즌 32살. 그렇죠. 물론 이렇게 좋은 부분들만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약점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여러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러닝백 룸이죠. 희망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검증이 덜 된 러닝백 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HN이 기록한 1400야드 가까운 스크리미지 야드 13개 터치다운, 요거는 가볍게 대체할 수 있는 기록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론상 균형은 좋습니다. 투튼, 로드리게스, 앨런, 이 조합이 이론상 균형은 좋은데 과연 이론과 17경기에 대한 볼륨, 현실적으로 잘 대체가 될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려는 당연히 라인베커입니다. 데빈 로이드의 빈자리, 에이스가 빠진 자리 당연히 크죠. 이 자리를 밀러로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밀러가 좋은 라인베커로는 역할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데빈 로이드처럼 막 턴오버를 만들어내고 픽식스 기록하고 이런 피니셔가 될 수 있을지, 이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로우쿤 같은 경우에도 부담이 많이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팀의 지난 시즌에 30개가 넘는 턴오버에서 로이드의 지분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분명히 에이스가 빠진 이선 라인베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메이킹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테리어 패스러시, 이것도 좀 문제거든요. 뎁스로 봤을 때 에릭 암스테드, 자본 해밀턴 이런 선수들도 있고 여기에 엘버트 레지스, 그리고 3테크로 정렬할 수 있는 선수로 루크 오로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암스테드의 부상 이슈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러닝백들을 상대할 때 특히 이선에서 큰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내각 디펜스에서 좀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문제와 단기적인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거든요. 암세드가 왜냐하면 2026년이 계약의 마지막 해이고 시즌 중에 33살이 된단 말이에요. 현재 계약은 2024년에 3년짜리로 맺어 있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오로로 같은 선수가 좀 터지면 좋겠지만 안 터지면은 암스테드에게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오프 시즌에 굉장히 비싼 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너백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세이프티 로테이션 존슨은 좋아요. 하지만 이 자리가 좀 문제다. 대체가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런 허스키 같은 루키들이 잘 성장하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에릭 머리 그리고 캘럽 랜소 같은 경우에 3 세이프티 룩을 꺼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안토니오 존슨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머리나 랜소가 안정적으로 이 3 세이프티 룩을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나중 문제인데 2026년 시즌을 2025 시즌과 비슷한 수준 또는 약간 뒤처지더라도 10승 고지를 달성했다 라고 한다면 잭슨빌 제기어스는 2027년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당연하겠지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이탈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코치들은 리그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물 당장 헤드 코치로 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즌 성과가 코디네이터들의 공백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잭슨빌 제규어스의 2026년 시즌 스케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만나고 덴버 브론코스 만나고 쭉쭉쭉 경기 치르다가 7주차에 바이위크가 있습니다. 바이위크를 치르기 직전에 영국에서 치르는 경기가 있죠. 제규어스 입장에서는 사실 영국에서 치르는 경기는 홈 경기나 다름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 반드시 잡아야 되는 휴스턴 텍산즈 경기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전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두 팀이 지금 현재 더 좋은 전력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코엔이 지난 시즌처럼 또 마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 시즌 잭슨빌 제기어스 스케줄의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전국으로 중계되는 경기가 5경기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중계되는 경기가 5경기, 런던 경기 2경기, 프라임타임 경기 3경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팀,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나갔던 팀들과 무려 7경기를 치르고요. 디비전 타이틀을 차지했던 팀들과 5경기를 치릅니다. 첫 5경기 안에, 여기 안에 디비전 우승팀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13승 팀이 받는 1일 스케줄의 무게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큰 시험대에 오르는 잭슨빌 제기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잡아야 될 거고요. 지난 시즌 보여줬던 것처럼 덴버 브론코스의 발목 잡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이위크 지나고 나서 홀츠 홈경기 치르고 레이븐스 원정 경기 쉽지 않죠. 그리고 디비전 경기는 언제나 예측하기 어렵고
자이언츠 원정 경기도 마냥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베어스 원정 경기 당연히 어렵고요. 스트라스 경기도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나서 텍산즈 만나고 부담스러운 카우보이스 원정, 커맨더스는 그래도 홈에 만나는 점 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구간이 진짜 힘들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리고 더 이상 AFC 사우스도 동네북 디비전이 절대 아닙니다. 휴스턴 지난 시즌 2위하긴 했지만 12승 5패 기록했고요. 리그 최고의 디펜스를 갖고 있는 팀입니다. 연속성을 유지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전히 여론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 텍산즈를 AFC 사우스 디비전 1순위로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디펜스의 안정성, 데미코 라이언스 체제 연속성, 그리고 CJ 스트라우드라는 쿼터백. 물론 스트라우드가 반등을 가져가긴 해야겠지만 반등하기만 한다면 아주 강력한 디비전 우승 후보, 이것을 넘어서 컨퍼런스 챔피언 컨텐더까지도 넘볼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라우드가 다시 제대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겠고요. 텐시 타이탄즈도 만만치 않죠. 로버트 살라를 새로운 헤드코치를 세웠고 캠 워드도 2년차에 들어갔습니다. 디펜스 중심의 체질 개선 시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브라이언 데이볼식의 오펜스 설계가 맞물려진다면 당연히 3승 이상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지난 시즌 보여준 것처럼 만만치 않은 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데니얼 존스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9승은 하지 않을까. 근데 약간 10승을 넘기기에는 스케줄이 너무 빡세다. 2025 시즌과는 분명히 스케줄적으로 차이가 많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9승과 10승 이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디비전을 얼만큼 잘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디비전 쉽지 않은 경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오프시즌 잭슨빌 제규어스에게 가해진 박한 평가들, 이거는 진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분명히 합리적인 판단이 들어간 그런 평가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저는 100% 공감하진 않습니다. 트래비스 HN의 손실 크죠. 데빈 로이드 손실 큽니다. 뉴썸도 좋은 선수였죠. 하지만 분명히 이를 보강하기 위한 대형 FA 영입 없었고요. 드래프트를 진행할 때 더 전통적인 밸류 중심으로 뽑지 않았고 그냥 우리 시스템 철학에 딱 맞는 선수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승이라는 성적 다시 재현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그건 굉장히 냉정한 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프시즌을 망쳤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힘들겠지만 어려운 스케줄 많고 전력들이 이탈했지만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색깔 잘 가져갔고요. 글래드스톤과 코엔이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팀을 장기적으로 어떤 코어를 중심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거를 정하는 시즌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에즈라 클리블랜드, 아릭 엠스테드, 안토니오 존슨, 파커 워싱턴, 베트레 밀러, 이런 선수들 중에 누가 다음 계약을 받게 될 것인가, 누가 젊은 대체자에게 자리를 넘길 것인가, 요게 결정될 수 있는 시즌입니다. 특히 클리블랜드랑 암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계약 마지막 해거든요. 안토니오 존슨, 워싱턴 역시도 루키 계약의 마지막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하고 어떤 선수들이 장기적인 팀의 미래가 될 것인가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시즌이다. 더 단단하게 코엔과 글래드스톤 색깔에 맞춰서 잭슨빌 확실하게 더 색깔을 드러내는 시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시즌의 열쇠를 주는 인물들 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두 선수다. 트레버 로렌스와 트래비스 헌터. 지난 시즌 후반기에 연속성을 가져갈지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 팀의 오프 시즌을 마냥 부정적으로 보지 않다. 막 겁먹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자기 철학을 믿고 굳건하게 움직인 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잭슨빌 제규어스에 대한 오프 시즌 무브, 2025 시즌에 대한 간략한 리뷰와 2026년 시즌에 대한 프리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